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우리 저기 그 학사장님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네, 여러분 나오셨어요. 학사장님 네, 일단 학사장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덕학사 학사장인 김혜숙입니다. 먼저 김인영 교수님 물심양면으로 우리 학사생들을 위해서 특히 또 오늘 이렇게 법대생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학사생들, 법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학사님 감사합니다. 예, 학사장님은 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네, 네, 되고요. 네. 예, 예,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영덕 학사는 어, 그 1998년부터 우리 영덕 출향인들이 이제 기금을 cap출해서 영덕 학사를 건립을 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 출신들 서울에 이제 대학 다니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덕 학사는 단순하게 기숙을 뭐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성 교육 같은 것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이제 제가 이사되고 난 뒤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학사생들하고 뭐 대면식 때 또는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교수나 또는 이사님들하고 그 말씀을 나눌 기회가 쭉 있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이제 금년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행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학생들은 모두 이제 줌을 이용할 줄 아니까 제가 이제 학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이제 인성교육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재가동해 보자 이렇게 됐었고 학생들도 한 5명 이상이 또 좋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또 로스쿨의 교수이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면은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학사에 또 법대생이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법대생이 아니지만 또 이 로스쿨 진학은 이제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로스쿨 진학하기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 15분 정도 여러분 질문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강의 드린 건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어, 오늘 혹시 못 들은 뭐 학사생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이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또 제공을 할 테니까 학사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덕 학사는 오늘 저희 강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면으로도 또 좋은 그 강좌를 마련해서 우리 영덕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또 성장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화면 공유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고려대학에서 상법 총칙 상명위 보험법 해상법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에 부산대학에 있으면서 이 로스쿨 도입에 이제 크게 또 기여를 했고 그 뒤에 2009년 로스쿨이 바로 생기면서부터 고려대학에 와서 쭉 입시를 담당을 해 왔었기 때문에 뭐 다른 교수들만큼 제가 어떻게 하면 로스쿨 진학을 좀 뭐랄까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첫째, 법조인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게 그 로스쿨 제도가 새로 생긴 제도이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로스쿨이 설립됐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법시험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된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제일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로스쿨 입학 시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입학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 고려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로스쿨을 선정해야 될까? 전국에 로스쿨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 1위부터 뭐 25위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성적에 맞춰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해야 되기 때문에 또 로스쿨 입학이라는 그 기회 자체가 그 항상 제공되는 거 아니니까 아주 자기 수준에 맞는 로스쿨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로스쿨 선정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입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뭐 저 나름대로의 견해도 좀 밝힐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법조인은 뭔가 우리가 이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뭐 TV나 언론에 많이 나오는 판사, 검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 세 종류의 부류를 합쳐서 법조인이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이제 교수가 이 법조인에 속하는 걸 조금은 이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법조인이 되려면은 옛날에는 사법시험,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사법연수원이란 연수원 교육을 받아야 됐고요. 지금은 이제 로스쿨에서 그런 로스쿨 3년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특별한 연수 없이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연수 교육 받지 않고 이제 변호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인이라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판사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우리가 영덕 같으면은 영덕 지원이 있죠, 그죠? 대구지방법원 영덕 지원이 영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덕이라든지 또 포항 등에서 다퉈진 그 사건의 결과에 불복하면은 고등법원에 가게 되죠. 대구 고등법원, 또 뭐 서울 고등법원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이제 대법원에 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판사님은 이제 법률의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분쟁이 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검사는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이 있고 민사 사건이 있어요. 민사는 일반 뭐 사인들이나 상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이제 얼마인지를 판단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특별히 검사가 개입될 일은 없고요. 이 그 형사 사건에서 말하자면 이제 뭐 인명의 손상이라든지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검사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님에게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우리가 이제 검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각 그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일과 그다음에 이제 자문일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왜 나는 막 법정에 나가서 막 그 상대방 변호사하고 싸우고 이런 건 싫다 나는 성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펌에 들어가면은 자문하는 교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문은 이제 외국에서 뭐 한국의 법이 어떤가 물어보면은 그 리서치 해가지고 의견서를 적어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견을 물어보면은 내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자문 변호사라고 부르거든요. 대형 로펌에는 자문 변호사 숫자가 거의 아마 3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변호사 하면은 뭐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맡아가지고 법정에 나가서 상대방 변호사와 싸우고 그 다음에 판사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인 그런 비즈니스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그런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 역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있죠. 아마 우리 김혜숙 우리 학사장님 잘 아실 텐데 유명한 이상철 변호사님이세요. 저하고 네. 동갑인데 강구 초등 강구
아마 중학 나오시고 그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 법대 나오셔가지고 예, 그 북부 지방에 이제 그 수석 부장판사 하시고 현재는 뭐 국민권익위에 아마 상임 위원으로 뭐 차관급인데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 영덕 보니까 현재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는 제일 선배 변호사님이세요. 우리 학교에 같이 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다음 법학 교수도 있는데 법학 교수가 법조인에 포함되는가는 약간 조금은 이제 의문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법학 교수의 길하고 법조인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법학 교수들은 이제 변호사 시험, 즉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분들, 합격하지 않았다기보다도 그런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사법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이제 학문을 이제 연구하는 쪽으로 나가서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학교에 와서 법대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변호사 자격이 없어요. 저는 뭐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았고, 저도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법학 교수로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는 99%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순수한 학문하는 사람들이 법대 교수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되면서 과거에 있던 사법연수원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률로 로스쿨의 20%는 반드시 그 법조인,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해서 현재는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말하자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학교에 와 있죠. 우리 고대도 뭐 50명이 지금 교수인데 아마 15명 정도는 15명 정도는 아마 우리가 이제 법조인 출신들일 겁니다. 근데 이 법학 교수도 괜찮아요. 꼭 변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꼭 그 법조인이 돼야만 된다 이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로스쿨 여러분 나오시더라도 거기서 또 박사학위 받고 또 저처럼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고향을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또 보람된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009년 이전에 사법시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법과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이제 가능했어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그리고 또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도 다 이 사법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이제 법조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300명 정도 합격자를 배출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다가 그 뒤에 막 그 1000명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스쿨 제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은 전국에 법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100여 개 법대생들 중에 한 3% 정도만 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준비를 하면은 2명, 3명만 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니까 이게 너무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사법시험에 올인하는, 우리 김영배 학생 지금 한양대학 은자력공학과 다니는데 그 공과대학 다니는 학생도 사법시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학문의 그 편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제 교수들이 많이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국제화 시대에 또 전문성을 또 가지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비판으로 이제 제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우리가 이제 로스쿨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로스쿨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모든 학교가 이제 로스쿨이 되고 싶어 했는데 전국에 25개 대학만 우리가 이제 로스쿨을 인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근데 이제 고려대학 같으면은 전에는 로스쿨 되기 전에 입학생 수가 300명이었어요. 1년에. 근데 지금은 12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죠. 부산대학, 경북대학도 그 120명이에요. 우리 경북지방으로 본다면 경북대학과 영남대학이 로스쿨이 있어요. 부산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이렇게 있고 서울에는 한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정원이 30명이나 학교도 있어요. 30명, 또 50명 이런 학교가 있어요. 고려대학 같이 이제 큰 학교는 120명이고 120명 있는 학교는 150명 서울대, 120명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인 부산대학, 경북대학, 경남대학교 6개 학교가 12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더 이상 법과대학을 둘 수가 없도록 했어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로스쿨을 가지면은 그래서 법과대학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고대, 연대 이런 데 법과대학이 없어요. 로스쿨만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법과대학은 학부과정이지만 여러분 다 학부과정이잖아요. 로스쿨은 그 석사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이 들어오려면 일단은 학부를 마쳐야 돼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죠. 그 전에는 누구든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법시험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만 이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로스쿨을 일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쿨이 설치된 경북대학교 더 이상 법과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하죠. 그 문과에 보내야 되는데 법과대학이 전국에서 뭐 그 학부가 다 없어졌으니 상위권 대학만 하더라도 한 1000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만 한 2000명 정도 학생이 문과대 학생이 갈 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은 더 이상 이제 존속하지 않고요.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법과대학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 국민대학교 숙명여대 다니시는 학생들 여기 들어오셨는데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법과대학을 존속시켰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숙명여대 이런 데가 아주 법과대학이 아주 번창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법과대학 나온 것만으로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과대학이 좀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방향을 법과대학에서는 이제 로스쿨 진학을 일단 이제 목표로 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기타 사회에서 이제 법학이 필요하니까 그 법학 수요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위권 대학부터는 법과대학 나오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은 법학을 이미 4년 공부했기 때문에 법학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시험 통과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법과대학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런데 이제 상위권 대학은 그게 아니라는 점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로스쿨 입학 시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고려대학교 이 경우를 보게 되면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리트가 200점이에요. 근데 언어 이해가 80점, 추리 논정이 120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환산 점수가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성적이 200점이에요.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대학 성적이 200점이란 거.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이제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고려대학 같으면 300%를 뽑으니까 이제 120명이 3명이니까 이제 360명이잖아요. 360명 이렇게 뽑고 나서 그 360명을 가지고 이제 수술 면접을 해요. 이게 100점이에요. 그럼 이걸 다 합쳐가지고 총점이 600점 상태에서 이제 12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선발할 때는 이제 예비까지 해서 아마 한 거의 200명까지 뽑아둘 거예요. 우리 고려대학보다도 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어딘지 말은 하지만 그걸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거의 200명 정도까지, 180명, 200명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하게. 그다음에 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리터 성적이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이제 대학 성적이 42% 비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이제 또 226%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각 대학마다 이게 이제는 정착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수 학생을 뽑을까에 대해 가지고 각 학교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려대학 같으면은 이제 1기에서 한 4, 5기까지는 법학에 대한 단답식 시험을 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리했다 해가지고 리터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리터를 거의 보질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리터 성적하고 로스쿨에 들어와서 그 학교 그 공부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우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는 여기 안 나오는데 패스페일로 우리가 학교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영어 점수가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패스페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는 이 리터 점수를 반영을 많이 해요, 고려대학이. 사실 제가 알기로 연대보다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성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대학 성적이. 자,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리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언어가 있고 추리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이 문의하는 걸 보면 원점수인 것 같은데 적어도 130에서 135점 정도는 되어야 우리 대학 정도에다가 이제 원서를 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0 상위대에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학부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 성적.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학부 성적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점수를 차근차근 얻어왔기 때문에 달성하기도 쉽고, 그걸 뭐 리터처럼 한번 삐걱해서 점수가 나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이 학부 성적이 높은 것도 우리가 자기소개서 이렇게 할 때 좀 좋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부 성적을 잘 얻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 상담해 보면은 4.5 만점에 한 4.0 이상 거의 다 돼야 돼. 네. 그러니까 뭐 평균 점수로 환산하니까 뭐 98점 뭐 그렇게 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96점, 98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외국어는 이제 패스페일로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영어가 아주 중요한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고려대학교 과거에는 외국에다 가산 점수를 줬어요. 제1 외국어 영어, 제2 외국어 뭐 중국어 하면은 가산 점수를 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이제 로펌이 1학년 때부터 막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1학년 때. 그리고 학교로서도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그 학생들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게 자기소개서가 이제 문제도 많이 됐었지만
학부 성적이라는 것이 인류대학도 있고 인류대학이 아닌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류대학의 평균 95점하고 조금 이제 뭐 처지는 대학의 95점하고는 우리 같이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점수상 같이 봐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수한 학생을 어디에서 선발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그 점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둬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 선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 해서 정부에서도 좀 뭐 권고가 있고 해서 지금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정성적으로 평가자들이 뭐 주관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이 A 플러스다 또는 뭐 B 제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자기소개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는 아마 드물 거예요. 전에는 당락이 아주 결정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A, B, C가 있었는데 A, B, C가 있어요. A, B, C가. 그래서 A도 뭐 A 플러스와 뭐 A 제로 이렇게 하고 B도 B 플러스 B 제로 했는데 A 플러스를 한 4명 면접을 보면 한 명은 A 플러스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A 플러스 점수가 이제 C를 받은 학생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본 그런 점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까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아마 제 생각에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기소개서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학 동기가 뚜렷해야 돼요. 저 학생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학 동기가 뚜렷해야 된다. 왜 로스쿨에 오고자 하는지, 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 이걸 뚜렷하게 밝혀야 돼요.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해보고 사람들, 학생들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동기가 뚜렷한 사람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동기가 뚜렷하면. 뚜렷한 동기에서 열정이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권해서 로스쿨 진학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법조인인데 뭐 로스쿨 가라 해서 로스쿨 가게 됐습니다. 또는 뭐 대통령 후보가 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출신이니까 저도 그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뭐 로스쿨 왔습니다. 그렇게 적으면은 뭐랄까 동기가 아주 뚜렷하지 않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을 들었다. 뭐 환경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뭐 펭귄이 죽어가고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환경 보호하는 이 법을 꼭 만들어 가지고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감명을 받았다든지 또는 그 학교 수업을 어떤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너무 좋았다.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 같으면 이제 해상법 우리가 해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난 뭐 수해저 운하 사건 그리고 뭐 또 한진해운이 파산되고 이런 것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꼭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 라는 것은 좀 동기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동기. 여러분마다 그런 동기가 있을 거예요. 왜 꼭 로스쿨에 가야 될지에 대한 동기. 그 동기를 이제 진짜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적으면 안 돼요. 천편일률적인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진짜 경험해서 나는 이런 데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꼭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자기소개서다 적으면은 좋죠.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면접심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직장 경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로스쿨이 그 1기에서 3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로스쿨이 그 희망했던 대로 원래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했어요. 나이가 35, 40 정도 되는 사람들, 해운회사에 다니던 사람들, 또 방송국에 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그때는 이제 분위기 자체가 사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법학 교육을 가리켜서 이제 법조인이 되도록 하자. 그게 이제 미국의 로스쿨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5, 40 된 사람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고려대학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자체가 이제 계속 낮아지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최우선적으로 각 학교가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대다수 뽑히게 된 거죠. 학부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 경력은 거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제 학부 졸업하고 직장 1년 다니다가 다시 로스쿨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학부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오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나이가 주로 25에서 28 정도 학부 바로 졸업한 학생들, 우리 제자들도 학부한테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이 바로 로스쿨에 가니까 그런 학생들이 대세예요. 그 다음에 법대에 진학하는 게 유리한가? 현재 지금 법대 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위 대학, 뭐 고려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 이런 데서는 법대보다는 자기 학교 자대, 고려대학 같은 고려대학에 경영대학이라든지 뭐 경제학과라든지 이런 뭐 심리학과라든지 그런 그 법대가 없기 때문에 자대의 경영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뭐 동국대, 뭐 단국대, 숙명여대의 법대 나온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법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법대 나온 사람들을 뽑으면 유리할 것 같지만 지금 대학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 이거. 상위권 대학들은. 자교 출신들의 뭐 경영대학 나온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아마도 이제 학교에서는 아마도 그 수능 성적이 더 우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우수한,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법대 훨씬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학 그 공부를 8과목 공벌이라 그래가지고 8과목을 반드시 선호하도록 돼 있어요. 뭐 헌법, 민법, 형법, 뭐 상법 이런 과목을 듣게 되니까 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선호가 되고 있어요. 고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하위권 대학은 법대 출신들이 선호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학에 유리한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 법대 진학에,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학과는 경영대학교, 그다음에 경제학과, 이런 이제 문과계통, 사회과학계통의 학과가 유리한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과계통 학교도 유리하다. 예를 들면 뭐 건축학과를 나왔다 그러면은 그 건축학을 나온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되면은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설회사의 뭐 사장, 부사장,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학교 선배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학과 같은 학생들이 선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의 요령입니다. 근데 면접 시험에서는 이거 뭐 법학 적성을 묻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나, 계약자의 원칙이나 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법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A, 뭐 B,
A, B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고 방식을 묻는 그 형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부산대학에 있을 때 그 문제인데 그 단군 있지 않습니까? 단군 그 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어디 저기 뭐 공공기관에다가 걸어놨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그 종교가 하나로 그 국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톨릭이나 뭐 또 어떤 종교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이건 우상 숭배라서 싫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객관화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는 뭐 예술로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 우상 숭배라서 이건 전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강한 입장을 계속 취해버리면은 면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의 요령은 이렇게 보고 시험이 되게 A 입장도 있고 B 입장도 있는데 나는 A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B는 이야기 안 하고 A만 이야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제 면접 시험의 요령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로스쿨이 선정인데 결국 이제 자신의 점수하고 맞춰가지고 진학을 학교를 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 그 고려대학교 우리 학생 제자들도 리트 성적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우리 고려대학은 진학을 못하고 조금 밑에 학교에 가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는 서로 다른 군이라서 이제 교차 신청이 가능하고요. A 가군 나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화를 하는 학교가 있어. 부산대학 같으면은 뭐 해운금융 이제 특화된 학교고 고려대학 같으면 이제 주로 이제 국제 거래가 이제 특화가 된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로스쿨 들어와서 이렇게 뭐 로스쿨의 선정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뭐 어느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보다는 그 지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이제 뭐 세 개 학교가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성균관대도 지금 그 가까이에 이제 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많은 학교들 서울에 있는 로스쿨과 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이제 또 포진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 평가 자체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얼마나 합격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로펌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이것이 그 이제 뭐 좋은 학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들어와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상위권 대학은 한 75%가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한 45%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첫 시험이 45% 합격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옛날에 변호사 시험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10명 보면 7명은 합격하니까 조금 하위권 대학은 한 2명에 1명 그는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로스쿨 제도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다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한 게 아니라 학원에 또 다녀야 됐어요. 학원에. 그리고 절에 가기도 하고. 근데 현재의 그 변호사 시험 제도는 로스쿨만 제대로 다니면은 이렇게 적어도 50% 이상은 합격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지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시, 삼시 가면은 합격률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 어떻게 그 준비할 건가 로스쿨을.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뜻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왜 꼭 로스쿨 가야 될 건가? 근데 오늘 여기 망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뭐 고향 선배인 김인현 교수가 또 로스쿨 교수니까 뭐 로스쿨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또 생각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제 강의를 들어보고 또 더 로스쿨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기든지 로스쿨에 가고 싶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에 다닐 때는 학교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 뭐 C학점을 받았다, B학점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을 이제 재수강해가지고 다시 A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적어도 이제 100분율로 뭐 95% 이상 점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로스쿨에 여러분이 오신다면은 변호사 시험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로스쿨 공부를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복수 전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법학 과목을 6과목, 7과목 꼭 공부하기 바래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법대생 말고 다른 법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런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6, 7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려대학 같으면 뭐 공거리, 공공법원논술, 리더십 뭐 등등 있어서 학생들이 7과목 들어요. 그러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뭐 이런 것들 일단 기본 과목을 들으니까 일단은 뽑아주는 학교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요. 좋은 인상을 주고 그 다음에 로스쿨에 들어왔어도 공부에 편리함이 있는 거죠.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공부를 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왜 가려고 하는지 동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각종 세미나에 신청해서 듣는다든지 행사 참여한다든지 오늘 같이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마련했을 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거 자기소개서 쓰시면 돼요. 어떤 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다. 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에 가서 여러분이 동기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그것을 자기소개서 써주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강의는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일단 제가 화면 중지를 끄고요. 이 화면 중지를 끄고 한번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제가 강의했는데 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영 학생. 네?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뭐 모르던 것 좀 알게 된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법원직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진로도 탐색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냥 조금 더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그냥 좀 고민을 해보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직 공무원 하기보다는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자격을 따면은 법원의 특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네, 한번. 아니, 네. 법원에 공무원 시험 네. 그 자체는 어렵잖아요. 여러 경쟁이 심하고. 그런데 로스쿨에 들어가셔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공채에 들어가면 더 높은 직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건대는 로스쿨 준비해서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조현우 군은 좀 어때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준비하셨어요? 자기소개서. 네, 교수님 인터넷 끊겨서 잘 못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네네네. 준비해보셨어요? 자기소개서.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잘 안 들리나 보네. 자기소개서 혹시 준비해 보셨어요? 잘 안 들리나 보다. 최준 학생? 네, 교수님. 죄송한데 저도 잘 안 들려가지고 갑자기. 강의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이 2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 제가 학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해서 저는 리트랑 정성 요소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인서울 중하위권이나 아니면 지방 쪽 로스쿨을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들 중에서 좀 호소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네. 우선 지금 1년 정도 리걸 클리닉이라고 해서 지금 적십자 협회랑 그리고 병원이랑 연계해서 환자분들 법률 상담 지원하고 있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RM 소프트라고 해서 지금 법률 데이터 판례를 단순화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연계해서 한 달에 60개 그리고 3달에 180개 정도 판례를 요약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는 이 정도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스펙보다도 학부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학부 성적이. 근데 이미 지금 3학년 2학기라서 크게 올릴 수 있는 점이 없어서, 네, 학점은 최대한 노력은 하되, 네, 스펙이랑 미트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생각할 땐 스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펙은요. 스펙은 내가 로스쿨에 진학을 결정하게 된 정도의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그런 병원 환자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로스쿨에 가서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성적이 다 끝났다면 리트 점수지 않습니까? 그죠? 리트 점수. 네. 네, 리트 가지고 알맞은데 그 서울의 뭐 중위권 대학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지금 북과대학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과대학을 되게 선호해요. 중하위권은. 공부를 또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유리하잖아요. 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기소개서 쓸 때 내가 법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과목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이 과목은 A 플러스 맞았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언제 써요? 내년에 해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자기소개 쓸 때 나한테 한번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학생은 제가 한번 봐드리지 않았나요? 네, 아직 교수님을 따로 뵌 적은 지금 그래요?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 학부 성적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예. 학부 성적이 중요하셨
하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요 대학들이 절대평가로 약 2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절대평가 때와 상대평가 때의 A 플러스 받는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다들 상황 평준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학번이 저 학번으로 갈수록. 그런 거를 이제 대학 측에서도 정성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정량적으로는 다들 성적이 95 이상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같은 4.0이지만 이제 절대평가에 어떤 메리트 도움을 받고 올린, 비교적 쉽게 올린 학생들과의 이런 차별을 두고 있는지 면접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그런 점이 건 궁금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차별 두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런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나온 그런 객관적인 점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취지는 몇 년 전에 졸업한 학생 분리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뭐가 좀 다른 리더라든지 이런 데 더 아마 그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 그런 걸 네, 객관적인 지표를 네네. 학교가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게 시작이 돼서.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동현 학생 뭐 질문 없어요? 네, 교수님 예,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지원을 하고 예. 서류 지원을 하고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 면접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답변 방식 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지원한 학교가 특화된 분야가 제가 희망하는 향후의 진로를 희망하는 분야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뭔가 그 아예 제 진로와 같은 그런 특화된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그냥 그런 뭐 사회의 시선이라 해야 예, 할까요?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내용은 잘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어떤 특화를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 특화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특화라는 것이 그 전체 학교의 그 커리큘럼, 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에 그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게 한 5%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특화라는 것이. 특히 큰 학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교육의 우리가 목표는 제대로 3년 동안 공부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려대학에서 해상법 특화하고 있는데 그 애들 학생들 한 2과목 정도 이렇게 듣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내가 하고 있는 그 과목으로 변호사 진출한 애들 2~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없이 어느 학교든지 그 특화 관계없이 특화는 아주 플러스 알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실 때 특화를 겨냥해가지고 여러분이 특별히 뭐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처럼 선장 출신이다 하면은 부산대학에 가면 좋을 거예요. 부산대학이 그 특화 학교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학교에 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최홍희 학생도 우리 학사생이에요? 최홍희? 아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카톡방에 해상법 듣고 있는 아, 네네. 우리 카톡방에 학생이구나.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 고마워요. 좀 도움이 네, 됐나요, 최홍희 학생? 네, 저도 면접 방식이랑 뭘 아, 더 그래요.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침부터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근데 그래, 아까 고맙습니다. 예, 아까 변시 합격률 때문에 예, 법학을 사전 공부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막 뭐 하다못해 노무사 1차라든지 법원행시 1차 합격하는 것도 조금 정성 요소가 될 수 있나요? 법원 행시 앞에 뭐라 그러셨죠? 노무사? 네, 그 노무사 합격이나 뭐 노무사 1차 아니면 뭐 법원행시 노무사 1차 페이.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특히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그 학교는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 사법시험이 남아 있을 때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도 많이 뽑았대요. 그걸 이제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특별히 그걸 가산점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아마 좋은 인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특별히 공식적으로 뭘 점수를 더 주고 하는 건 없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9시가 됐네.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학사장님 오늘 계속해서 안 나가시고 이렇게 예, 봐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학사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물론 그 법학 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학사생들 전체를 위해서 꼭 예. 한번 이 줌으로 통한 교육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그 열정과 예.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교육들을 위해서 정말 늘 애써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꼭 한 번 더 학사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영대 학사인 학사생들 그렇고 우리 학사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네. 줌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난 거예요. 아니면은 네. 제가 그 학사까지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시간이 또 낭비가 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줌을 안 했으면 오늘 강의가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는 우리 학사장님도 이제 이거 줌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아시기 때문에 학사생들 네. 35명이 줌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네. 이제 권재술 우리 그 교원대 총장 하시는 분도 모셔가지고 네. 강의하시면 똑같이 이런 교육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예, 예, 예. 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님 오늘 너무 고맙고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 휴일인데 많이 들어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된 건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